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위기라는 단어엔 안 되던 일을 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계 반도체 회사 기밀 정보를 내라는 미국의 요구 같은 것들 말이죠.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한다며 재고와 주문, 고객사 정보 같은 민감 사항까지 26개 항목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대만 TSMC는 진작에 냈고 삼성, 하이닉스는 마감에 맞춰 일단 협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반도체 웨이퍼 흔들던 모습 기억하시죠? 궁극적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원하는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선을 넘고 있는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국력, 놓치면 안 될 경쟁력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지난해보다 세수가 10조 원가량, 지난해 예측보다 세수가 10조 원가량 더 거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군요. 그리고 반대 매매를 막으려다가 증권사 직원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기업인이 결국 사법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또 요소수 대란 속에서 정부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한 발 늦었다, 이런 질타는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사정 10분 경제에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주식시황, 미국 증시는 계속 괜찮고 우리 증시는 좀 고전 중입니다. 오늘은 어떨지 한번 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각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 비교의 예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대선 후보 사이에서도 이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를 통해 복지의 방향성 한번 가늠해보죠. 마지막 경제탐사 시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세운 이 머스크의 재산 2%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엔하고 아주 옥신각신하는 모양인데 논리전이 흥미롭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과 세수 전망이 종전보다 10조 원 늘었다고요? 예, 원래 정부는 매년 9월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내년에 들어올 세수 전망치를 함께 냅니다. 내년에 벌 돈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야 쓸 돈의 규모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에 예상 외로 기업들 경기 회복세가 무척 빨랐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측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미 지난 7월에 2차 추경을 할 때도 예상보다 31조 5천억 원이나 더 들어올 거라고 세수 추계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돈으로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했고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2차 추경 때 수정된 추계치보다 약 10조 원 정도가 더 거칠 전망이라는 내용이 지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나온 겁니다. 세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궁금한데 혹시 그 세목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까? 예, 그럼요. 그거는 예산안 찾아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더 거친 세금은 어디다 씁니까? 돈을 어딘가에 쓸 수도 있고요. 국채를 갚을 수도 있고 그냥 놔둬서 내년 예산에 쓸 잉여금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초과 세수의 용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그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안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초과 세수가 약 10조에서 15조 정도라고 치면 전 국민에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추경을 처리하는 사례 자체가 좀 드물기도 하고 또 정부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쓰고 손실보상 못 받는 그 여행 관광업이나 숙박업 등의 간접 지원 예산으로도 쓸 예정이어서 약간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증시로 가볼까요? 담보로 잡힌 주식 반대 매매 당하는 걸 막으려고 증권사 직원하고 짜고 친 기업 회장이 고발됐다. 어떤 사연입니까? 예, 반대 매매는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그 주식을 강제 처분해서 그 빌린 돈을 걷어들이는 걸 뜻합니다. 기업 회장인 한 기혁 씨가 그 보유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반대 매매를 당할 위기에까지 처했더니 그 증권사 직원하고 짜고 시세 조작을 해서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혁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하고 증권사 직원 니은 씨를 꼬셔서 가짜 증권 계좌를 만들고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주문 등을 통해서 주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시세 조작에 나섰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을 자본시장법의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런 시세 조종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부당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서 시가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아마 그 시총이 큰 회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꼭 이렇게 동티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예, 어제부터 정부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1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어제 첫 회의에서 다음 주 중에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들여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소 200톤이면 차량용 요소수를 65만 리터 만들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제는 호주로부터 요소수를 2만 리터 들여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7천 리터를 추가로 수입해서 총 2만 7천 리터 정도를 수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이 2만 7천 리터 정도면 대형 트럭 2,000대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베트남 외 다른 나라들에서도 약 1만 톤 정도의 요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근데 협상 내용이 이게 좀 드러나면 우리가 계약상에 불리해질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상대 국가라든지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1만 톤 정도의 요소면 한 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의미여서 만일 이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 품귀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요소수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어제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신고가 하루 동안 34건이나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중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혹시 모르니까 온라인에서 요소수를 구매하실 때는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서 그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정부는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8일 0시부로 요소수와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됐는데요. 요소수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과거에 월 평균 판매했던 양보다 10%를 초과해서 보관을 할 경우에 매점 매석이라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일단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그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그리고 내부 그 비용들을 줄이면 카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력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가격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그 주장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빅테크사들은 이제 그 여신금융업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카드 수수료를 그 자율적으로 그 정하게 돼 있어요. 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예. 서로 오히려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카드 수수료 문제.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등장했던 주제인데 사실상 소상공인이나 개인 택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거의 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카드사의 업황이 어려워진다.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건지 상명대 경영학부의 서주용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카드 수수료율을 3년에 한 번씩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맹점 수수료율이 2012년에 개정이 된 여신전문금융업법, 흔히도 여전법이라고 하는데, 여전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이루어지고요. 그 수수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카드사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뭐 위험 관리 비용, 일반 관리비, 뭐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이런 그 원가 분석을 기초로 해서 산정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적격 비용이라고 합니다. 적격 비용 재산정 과정을 거쳐서 그 산정된 적격 비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그 다음 해부터 네. 그 변경되는 이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7개 카드사 노동조합 경우에 이 지금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요구 주요 내용은 그동안의 적격 비용 재산정을 통해서 한 번도 이제 그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된 적이 없다.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재산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게 이제 주요 그 노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도 반발을 한다. 아직 결정 안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최근 보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경영 여건들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이달 말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인가요? 금융당국과 카드업권이 만나서 최근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산출한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금융권에서는 아마 2018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수수료율이 인하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특히 또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입김이 뭐 여전히 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주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흔히 이제 가맹점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들한테 이제 선지급을 하고 그 대가로 인해서 지급하는 수수료율인데요. 그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13차례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2007년만 하더라도 한 4.5% 정도에 달하던 이제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인 상황이죠. 현재 이제 영세 가맹점 수수료, 그러니까 영세 가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 0.8%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낮아졌다, 이런 게 이제 카드사들의 입장이에요. 특히 이제 0.8%긴 한데 이제 가맹점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가세 환급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0%에 수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보고 있는 카드사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카드사들이 이제 덩치가 큰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를 좀 낮게 적용을 하고 장사가 좀 덜 되는 작은 가게는 수수료를 좀 높게 책정해 왔다 해서 이런저런 개입의 여지가 있었던 건데 이 상황에서 빅테크 수수료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사들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든요. 결제 수수료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카드사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상공인 영세 가맹점 기준이 되는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카드사 같은 경우 0.8%를 받는데 지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2.2% 정도 되고요. 그 이후 구간, 그 매출액이 뭐 3억 이상 된다 하더라도 카드사도 한 1%대인데, 그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2.7%에서 한 3.1% 정도 사이에 어떤 그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받거든요. 네.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런 그 수수료율이 상당히 그 상한선이 있으면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빅테크사들 같은 경우는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제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또 수요가 많아지면서 카드 수수료율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뭐 빅테크사 입장에서는 뭐 카드사에서 이제 받는 그런 수수료율과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그 항목 간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맹점한테 받는다는 건 동일하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춰달라는 게 이제 카드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는 그 자기들 맘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수수료율을? 이 지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금융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금융업체라고 불리는 그런 그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전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책정 방식으로 이런 그 자영업자들 이 운영하는 이제 가맹점 수수료를 이제 책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결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지나치게 이제 높은 수준이 됐고 오히려 이제 규제를 받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큰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 좀 들여다봐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거의 국민페이처럼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카드사 노조는 그러니까 우리만 역차별을 당한다 결국 주장은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가 이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이제 기자회견을 11월 8일에 이제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제 강경한 노선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제 가맹점 수수료 개편만 그 발표를 앞두고 올해도 여지없이 또 이렇게 어떤 갈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또 어쨌든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면은 그 고객 카드 사용 관련 이런 부서까지도 동참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전산 뭐 전화 상담 이런 게 막히면 고객들 피해가 이제 불가피할 상황이거든요. 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 볼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숫자만 비교를 해보면 빅테크의 경우에 뭐 여기서 표현한 빅테크라는 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인데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는 사실상 0%인데 빅테크에서는 1.6에서 1.8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면 역설적으로요. 교수님 만약에 이쪽을 낮추면 그러면 형평성이 맞는다고 할까요? 카드사가? 예, 그럼 뭐 금융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그런 적격비용 재산정 요구를 빅테크사들한테도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어차피 지금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좀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 카드사한테만 요구하는 적격 비용 재산정 요구를 철폐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사실 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그런 그 정치권의 입장,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 빅테크사들에 대한 규제도 뭐 구체적으로 이제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카드사 입장은 빨리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을 해줘야 정상적인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이제 카드론 그 DSR 산정에 반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이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이런 수익이 감소하면서 어려워진 카드사의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는 게 아마 카드사들 노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에도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서 핀테크 시장에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끼리 전통의 강자 카드사들이 포털 사이트보다 우리가 불리하다고 정부에 일러바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상명대 경영학부의 서주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이동하실 일 많이 늘어나셨죠? 수능 앞두고 수험생 부모들 참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당분간은 좀 참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 단위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사람 많은 곳 다녀오시면 임시 선별검사소 다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 선제검사 받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항상 미국 증시는 잘 나가고 우리 증시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정이 좀 달라질까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에게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또다시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4,700선 돌파했다. 계속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미국 네. 증시에서 이제 뭐가 좋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좋은 거 말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주말에 통과됐었던 인프라 투자 소식이 미국의 새로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겠다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 여파로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일부 성장 및 테크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가결 소식으로 경기 민감, 친환경 관련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S&P이 사상 최초로 4,700선을 돌파하는 힘을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투자 이뤄지고 돈 풀리면은 네. 물값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반론도 있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1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원자재들이 필요하고 소모되는 만큼 이른바 원자재빨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앞당길 거다, 시기를 앞당길 거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1조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도에 한 번에 확 푸는 게 아니라 10년간에 나눠서 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그 수준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물론 이렇게 공급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빨 원자재 수요 증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공급난의 이슈는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공급난의 이슈는 이제 해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해소되느냐의 시간의 문제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와 그 인프라 투자랑 그다음에 공급난이 같이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차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네. 연준 위원들도 요즘에 증시에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뭐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은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테이퍼링 결정한 게 금리 결정에 지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언급을 했고요. 또 미국 경제 회복 속도는 지금 놀라움이 많지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위한 고용시장과 물가 목표 충족은 내년 말이나 달성할 것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내년도 상반기 내 혹은 여름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잔치집 분위기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네. 출발했나요? 네, 코스피 그래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0.4%대 상승하면서 2,98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제 폭락세를 보였던 이제 백신 관련주들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 백신주들도 지금 다시 급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 아까 장 시작 전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에서 갑자기 1,200원대로 순식간에 20원대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갑자기 글로벌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환율 시스템 호가 시스템상 오류로 추정이 되면서 지금 그렇군요. 다시 빠르게 내려와서 1,170원대로 지금 원달러 환율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시스템상 오류였다는 거. 오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증시? 예, 오늘도 우호적인 미국 증시의 훈풍 여건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와 다르게 그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친환경 관련주, 이렇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 위주로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복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행복한 삶입니까?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작가님의 팁인데 복지라는 게 결국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십시일반한 세금을 가지고 이 복지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영화 속 복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이 낳은 소외 현상까지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2016년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영국 영화 감독인 켄 로치 감독 작품이고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이 주인공을 통해서 풀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화를 녹여낸 영화로 유명한데요. 이쯤 설명을 드리면 벌써 눈치챈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네. 듯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자, 대중적으로 그 엄청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저도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그 조금만 모아놓은 그거 봤거든요. 영화 프로그램에는 자주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타면서 좀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이 영화를 좀 개인적으로 결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꼽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 들어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 배우 데이브 존스라는 분이 연기한 다니엘 블레이크가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평생을 몫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일찍 죽고 자식도 없는데 좀 수입이 없는 그런 혈혈단신의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질병수당, 구직수당 같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노인인데 인터넷으로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헤매고 이런 어려움들을 좀 계속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영국 복지 시스템의 문제를 통해서 또 복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요즘처럼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겪는 디지털 소외, 또 디지털 능력과 정보의 격차를 의미하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니엘 블레이크. 영국에 사는 이 사람은 질병수당을 신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이 심장병 때문에 공사장에서 한번 쓰러진 후에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국가의 질병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질병수당이라는 게 병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이제 생계를 위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국가가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이 질병수당 심사를 담당하는 파견업체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로 이제 질문 몇 개를 던지면서 심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이 질문들이 심장병이랑 너무 상관없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은 심장이 아픈 사람인데 뭐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나요? 뭐 모자를 스스로 쓸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들을 몇 개 던지고선 다니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심사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랑은 관계없이 이 수당 심사 가이드라인에 있는 질문들만 형식적으로 던지고 이제 탈락을 시킨 거죠. 자, 다니엘 블레이크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만 하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과에 납득을 못하니까 전화도 계속 해보고 또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는데 이제 그 직원이 질병수당에 한번 탈락을 했으면 다시 신청하고 또 받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구직수당을 새로 신청해라 라고 좀 일종의 팁을 줘서 구직수당을 신청하기로 하는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평생을 좀 세금도 잘 내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막상 필요할 때 국가의 이런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당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공공한지 나의 가난과 그런 아픔을 스스로 계속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나,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나, 이런 좀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가 겪었던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나도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뭔가 도움이 받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 소위 전화를 돌린다는 체험을 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복지, 피부에 와닿는 복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게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요즘 경제 사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전에 복지의 뜻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지가 한자로는 복복의 복지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우리는 복지라고 부르는데 또 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또 운영하는 제도도 우리는 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지를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아마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말인데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세계 2차 대전 후인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내세운 정책 문구인데요. 이게 이제 뜻이 사람이 태어나서 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제 많이들 가입하시는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같은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가입자가 돼서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다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 제도죠. 네. 그리고 공공부조가 앞서 이제 다니엘의 사례처럼 뭐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일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긴급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뜻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교육, 뭐 아동 돌봄 서비스처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지제도라는 게 참
경제적이면서도 또한 정치적인 이슈인 게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대선 캠페인이 한창인데 대선 후보 사이에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 좀 요즘에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크게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대 대선 이제 레이스에서 계속 불거져 왔던 좀 해묵은 논쟁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이나 이런 일정 조건의 국민들에게 한해서 제공되는 그런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제도죠.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기준이 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기준을 각각 정해서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조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부자든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든 모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제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제도가 좀 대표적입니다. 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에 정부의 철학이 담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늘 주머니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누가 더 지원을 받는 게 보다 정의로운 사회이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논제입니다. 예컨대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이거는 전 국민 다 줬으니까 이런 게 보편복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된 사례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인데요. 이 1차 재난지원금이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반발이 좀 너무 심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바꿨죠. 그렇지만 2차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보신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또는 소득 하위 계층들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선별적 복지입니다. 네, 이게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말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가 대선 캠페인을 관통했던 주제였는데 이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사실 저희 증세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돈이 문제죠. 그렇죠. 우선 이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것이 말씀하신 재원,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집중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향후 10년간 재정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놓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가 1,072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2,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 1,000조 원을 넘은 지 7년 만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일단 빚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인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IMF에서 이제 10월 재정 전망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도 국가 채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가 넘는 나라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0% 정도인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 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 5년 뒤에 66.7%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IMF가 분류한 선진국 35개국 평균은 이 같은 기간 향후 5년 안에 국가채무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은 위기인데 왜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좀 국가가 확장 재정을 많이 펼치면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은 국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국가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되고 백신도 맞고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국가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천천히 국가 채무 비율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정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먼저 시작한 나라들하고 그 기간을 좀 두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이게 일단 달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이자 부담도 그렇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야 될 돈이 더 생긴다는 거고요. 또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 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제 뭐 재정이 고갈되거나 하는 이유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 한 나라에 대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신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이제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 얘기인데 외국 투자사 자본,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라고 부르는 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일반 국민들까지 이게 마치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의 어떤 기술인지 배운 것처럼 위기를 겪으면서 CDS 프리미엄 같은 어려운 단어를 국민들이 아시게 됐거든요. 이게 국가 부도 위험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몇 점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 수치화하는 건데 우리나라 재정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강력한 근거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부르는데 이제 질병도 있고 수입이 없던 이 세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몰랐든 어떤 이유가 있었든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선별적 복지는 이런 분들을 가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런 복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그 무명의 작가가 혼자 생활을 하다가 어떤 복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독사했다. 이 뉴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늘 이 이슈가 논쟁거리가 되고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이 주인공이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또 다른 걸림돌이 바로 노년층에 익숙지 않은 인터넷이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다니엘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국 노인이라서 인터넷을 할 줄 모르고 집에 컴퓨터 하나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또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제도의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한 사람인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동화 기기 그리고 ARS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간편한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복지제도에 하나의 허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줄 아느냐, 온라인을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양이 달라지고 또 이것을 또 삶의 질의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복지 영역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영화로 잠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니엘이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나는 연필시대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복지센터 직원한테 구직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 인터넷 할 줄 모른다. 인터넷 할 줄 아는 법은 어디서 알 수 있냐 했더니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 전화번호도 인터넷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좀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 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세상 모든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그 책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화기를 박스에서 꺼내세요.
꺼내지 않으시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아주 유쾌하게 꼬집은 그런 책인데 시간 나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다니엘은 결국은 인터넷 때문에 구직수당 신청 못하고 영화가 끝납니까?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이 결국 대신 신청을 해줘서 구직수당을 받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 구직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 이력서를 넣는다든가 네. 뭐 구직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불안하네요. 또 인터넷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 구직 활동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컴퓨터로 문서 하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필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공사장에 가서 자기가 목수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 구직수당도 몇 달 못 받고 또 다시 끊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딱 1cm의 턱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로 보는 경제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대선 시즌은 시즌인가 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의견 참 많이 나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도 같은 기구 안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동시에 내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그들이 경제 전망을 바꾸는 이유도 그래서인데 한국의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보고서도 여기서 나오고요.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 보고서도 최근에 IMF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같은 기관에서 나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절대 규모가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마 내년에 대선이 되겠죠.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유엔이 한판 붙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트윗에 올린 내용이 일단 어떤 겁니까? 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야 뭐 항상 화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번 트윗이 좀 유독 의미심장하기는 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를 콕 집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재산 2% 즉 60억 달러면 세계 4,200만 인구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세계 식량 계획이 60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려주면 당장 테슬라 주식을 팔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었었던 것인데요. 사실 처음 언론 보도는 일론 머스크 재산의 2%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좀 정정 보도가 된 상태고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 옥신각신하는 거 지난주부터 이 뉴스를 흥미롭게 봤는데 그래서 그 7조 원이 있으면 전 세계 기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당장 그 돈 가지고 유엔으로 가겠다. 네.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단 말이죠.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에서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로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견 보면 이 머스크의 그 관심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런 해프닝 같기도 한데 머스크가 전 세계 기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재산이 많습니까? 블룸버그에서 빌리어네어 인덱스 그러니까 억만장자의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자산 규모가 상당하기는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일요일, 최근 일요일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3,380억 달러에 달합니다. 2위가 베조스인데 2,0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1위와 2위 사이의 차이가 한 1.6배 정도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거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3,380억 달러면 원으로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401조 원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총 예산이 558조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한국의 전체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세계 식량 계획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60억 달러를 기부해달라라는 취지로 인터뷰하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2%가 채 안 되는 자산 규모이니까요. 그러니까 7조 원이 자기 재산의 2%도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후원금이 간절히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선회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머스크는 일단 기부를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7조 원 일단 기부를 해봐야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겠죠. 전체 자산이 뭐 4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진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재산의 2%도 안 된다고 하는 이 7조 원이 전 세계 기아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 전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세계 식량 계획 입장에서 60억 달러가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합니다. 이게 세계 식량 계획이 유엔 기구고 100% 기부금으로 후원을 통해서 예산을 조달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모였던 1년 동안 모였던 후원 금액이 84억 달러. 입니다. 그래서 60억 달러를 만약에 추가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예산이 70% 정도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60억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문제일 텐데 국제식량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 수요 정책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2018년에 배고픔과 영양 부족을 끝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아 종식에 필요한 비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들마다 기아 종식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산하는 비용들이 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이 발육 부진을 40%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연 7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면 연간 26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한 265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매년마다 추가되는 예산이 265억 달러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의 10% 정도를 매해마다 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 가난 부재는 나라도 못한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구체적으로 우리 산디님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하게 이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난 사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과 기후 위기, 코로나19 같은 재난들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더 크거든요. 표를 하나 같이 볼까 하는데요. 네. 2021년에 발표된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는 이런 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초록 색깔 막대 그래프도 보이고 검정 색깔 선도 보이실 텐데요. 초록 색깔 표가 세계 기아 지수 점수이고 검정 색깔 선이 영양 결핍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 막대는 어쨌든 줄어들기는 합니다. 감소 폭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속도가 좀 둔화될지언정 감소되기는 하는데 보시면 검정 색깔 선이 2020년 들어서 갑자기 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와 분쟁과 기후 위기로 이제 농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국제사회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인 이슈가 참 많다. 이런 결론에 다시 다다르게 되네요. 다시 올라간 그래프가 좀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그래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기아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저희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책 이름 알려달라고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움베르토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입니다. 거기 보시면 무릎을 탁 칠 만한 나도 그랬었지 이렇게 보실 만한 게 많고요. 그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보면 거기 나무늘보들이 그 교통 공무원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공무,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건 좀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징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번호가 5522님. 귀한 번호네요. 그리고 헤라님. 나 다니엘 블레이크 보면서 노인들의 IT 접근 문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도 같은 처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세상이 던지는 하나의 장애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좀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국가부채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건전한 담론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발전.